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월요 정치. 오늘은 상춘조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상진 교수, 이덕준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덕준 변호사입니다. 자, 이덕준 변호사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법 많은 눈이 왔어요. 눈 많이 왔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꽤 많이 녹은 것 네, 같네요. 많이 녹았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한 1시쯤 잤었는데 그때는 눈이 별로 안 왔었는데 혹시나 그 좀 설야로 눈이 오는 걸 기다렸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많이 쌓였더군요. 아침 출근길이 많이 불편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대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내렸죠. 이제 갑자기 많이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통 체증도 문제가 됐었을 것이고 네. 길도 약간 미끄러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에요. 네. 근데 고상진 교수 원래 신년사 따로 하고 기자회견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거의 뭐 신년사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형식을 취하는 거고요. 기자회견은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또는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즉각에서도 또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받고 이제 뭐 네. 예전에는 근데 또 과거에는 시나리오가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보셨어요? 기자회견 전체 예, 모습을? 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관전평. 말씀 잘 하시고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전에 이제 조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화되고 있는 게 국민의 분열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그 전에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많이 참작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덕준 변호사는 뭐 기자회견 뭐 직접 보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일단은 그 신년사 전문으로 좀 읽었고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라는 것이 국정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다 더불어서 작년 지난 한 해 고생하셨던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도 드렸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 국민소득 관련해서 G7 국가를 앞서는 부분도 있었다. 뭐 K 방역 말씀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네. 향후에 뭐 이런 뭐 대북 관계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신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신년사는 그렇고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가장 처음 질문한 게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였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네. 좀 그었어요. 네. 뭐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니까요. 이 발언의 행간을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사실은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정부가 출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직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국민들이 사면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권한이지만 쉽사리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이제 뭐 대선 전국이 무르익을 텐데 그때쯤 되면 여야의 어떤 대선 후보들이 충분히 사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사면하겠다고 하는 때가 오면 그때 정도 되면 아마 대통령께서 사면 얘기를 꺼내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여론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뭐 사면할 때가 아니다. 뭐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상진 교수께 이 질문 드려봐야 될 텐데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 네. 사면론을 꺼낸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네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긴 셈이 됐어요. 체면을 많이 구겼죠.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집권 여당의 이제 대표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상당한 힘이 실리고 또 많은 주목을 끌게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초라해진 모습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되고 또 체면을 구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사면이라는 것은 또 언젠가는 또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 징역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뭐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형을 받았지만 그 형을 다 온전하게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언젠가는 사면이라는 것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통치자께 각인을 시켜드렸다라는 점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게 이제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처벌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네. 재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처벌을 받았고,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절의 불법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 지금 최초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처벌의 어떤 그런 입장으로 그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그 문제야 뭐 여러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뭐 판결이 이제 막 나오는 네네. 상황에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시기상조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배경 이게 뭘지 네. 이걸 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많은 얘기들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양정철 씨가 이낙연 대표를 수차례 만나가지고 사면을 건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또 즉각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아니다.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면 얘기를 주로 나누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양정철 씨가 그런 사면을 건의했던 배경이 두 가지로 이제 추측이 돼요. 한 가지는 이제 국민통합이라든지 현재 그 집권 여당이 여론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태제로서 활용하자라는 네.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것은 개연성 측면에서 나온 얘기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상정해서 그런 정치 보복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상쇄시키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사면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설왕설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 카드로 꺼낸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거고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덕준 네.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낙연 대표와 만나서 네. 사면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것이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사실관계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는 언론에서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이낙연 대표 측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앞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측면보다는 아직도 여당이 건강하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이제 배경 관련해서도 이제 고상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건의한 배경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지지층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지율을 올리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좀 있었다. 이거에 플러스해서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본인이 지지받고 있는 층이 대단히 견고하다. 이거 오랫동안 지지되어 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토끼는 내버려 두고 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 나간 토끼나 아니면 밖에 있는 중도층 토끼를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던지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이게 사실 두 분께 똑같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렇게 네. 불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 양정철 전 연구원장의 발언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네. 그러면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 사이에 사면과 관련한 일정한 논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여론의 흐름이 나빠지니까 대통령이 사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해석이 나올 수 그 있거든요. 제가 그 먼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세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런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빼고 나서 어떻든 간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 뭐 대통령 청와대랑 이낙연 대표랑 나름대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면을 얘기를 꺼냈을 때 지지율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깊이 들어가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 사면을 들고 나온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겠느냐라고 난 충분히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봤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음. 그리고 그 당대표인 사람한테 저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 사면을 지지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중도층의 알겠습니다. 면을 확장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이제 일종의 여론에 엿보기 위한 풍선 띄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인물로 이낙연 대표를 선택한다는 건 그렇죠, 안 무리다. 맞다. 그렇죠. 지금 예, 이런 그런 말씀이신 것 저는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양정철 씨한테 내다바이 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다바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말이긴 한데 뭐냐면 최근에 손혜원 전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양정철을 버렸다. 그런데 양정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 활동을 하고 다닌다. 네. 라는 게 불과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손혜원 전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양정철 씨가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면 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사면 부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직 대통령. 자, 또 하나 관심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이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고상진 교수? 글쎄요, 저는 이게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시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시고 하셨던 말씀,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떠오르는 단어였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변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뭐 징계에도 동의를 하셨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윤석열 총장을 같이 한 배를 탄 식구다라고 끌어안기 그렇게 수사였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이덕진 교수? 예, 네. 고상진 교수님 말씀 뭐 100% 동의하고요. 덧붙이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씀은 뭐 팩트잖아요. 본인 임명하셨고 그건 팩트인 것이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신 거는 법무부나 검찰이 계속 국민들에게 뭐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러지 말고 좀 화합해서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좀 둘이 상상하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네. 둘이 힘합쳐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뭐 이런 대통령의 끌어안기 발언이 효력은 좀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의 좀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고상진 교수. 글쎄요, 윤석열 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덕진 변호사. 뭐 역시, 저는 문재인 네. 대통령, 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네.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예.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죠. 부동산에 관한 언급도 좀 있었어요. 일단 지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한 데 이어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이 부동산 관련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상진 교수? 일단은 부동산 측면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급 문제보다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설날 전에 말씀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공공임대, 그다음에 재개발,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김승수 전주시장이 추진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이런 정책인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공공임대에 대해서
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중장기 정책이다 보니까 단기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공급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다주택 소유자들, 임대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공급 주택에 대한 단기 공급 정책에 대한 대안도 한번 나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단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냥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기존의 고가에 지금 점하고 있는 아파트 공급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후 분양제라든지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과거에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정책적으로 한번 발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성수 시장께서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값을 분명히 틀어잡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뒤따라야지만이 네. 그런 의도의 진정성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과거에 민간업자들은 지금도 민간업자들이 계속 하는 것처럼 네. 민간업자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들은 저는 아파트 값을 바로잡는 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좀 그게 단기 필요하다. 정책으로. 네, 예. 이런 것과 함께 또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그렇습니다. 대책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덕춘 변호사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이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작년에 한참 문제였잖아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저는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부동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사실 공급하는데 시간이 말씀하신 보통 뭐 택지 사들이고 밀고 인허가내에서 건설해서 분양하면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택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시간이 8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을 수반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간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 말씀하셔서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주택 문제가 결국 나라 단위로 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만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18%에서 120%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부족해서 그런 서울공과 좀 다르다 이런 측면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김승수 시장의 정책에 예, 대한 그 부분 이야기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재명 지사와 또 일부 정치권의 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너무 이르다.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재명 지사가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 또 이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하면서 올 연말쯤 되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급할 때 급할 때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300만 가까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하잖아요. 1년간 계속 이렇게 힘들어했으니까 저는 지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시혜적인 행정행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겠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상진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뭐 이덕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 주위에서 가까이에 있는 제 주위에 계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폭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빨리 이 문제의 시급성을 좀 깨달으시고 바로바로 좀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도 분명히 평가해드릴 만한데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보다 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있다라면 저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도 가능하면 빨리 하는 해야 게 되고요. 빨리 네. 하는 게 빨리 해야 필요하다. 되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럼 경기도민들은 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럼 전북 도민들은 어렵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네. 전북에서 지방 정부를 운영하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음. 판단이 좀 늦은 거죠. 그게 그렇게 네. 보면. 그래서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음. 빨리 피부로 체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근데 문제는 예. 뭐냐면 지자체마다 이 좀 가용 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력 자체가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이 그런 있겠죠. 상황에서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음. 나서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체계로 간다면 이 지역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할 여력이 됩니까? 그거는 저는 네. 사실은 그 재정 운영의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걸 텐데 우선 선제적인 순위를 지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달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 그걸 우선순위로 놓고 봐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뭐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의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 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의 책임 하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좀 더 빠른 적극적으로 좀 발빠른 더. 선제적인 예. 정책적인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먼저 그러니까요. 치고 나온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부분도 잘못하는 네.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권 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고상진 교수, 이덕춘 변호사의 논평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